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적인 이슈들 또 주말에 나온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호전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자체가 워낙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시장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주말 상황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부진했고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호전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개월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1월 산업 생산 역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지표로 하나 작용을 했었는데요. 먼저 11월 CP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치인 0.2% 하락보다 큰 전월 대비 이제 0.3%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현재로서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이제 QE4와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던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상당히 나쁜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조금 꾸준히 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변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그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예상치 0.3%를 증가를 한 상당히 호전된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지표들은 이제 2년 만에 그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 특히 자동차 생산이 3.4%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제조업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NAHB 지수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그리고 이제 20일 날은 기존 주택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주택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는 그렇게 좀 호전적이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체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 허리케인 샌디의 그 복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방향성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회복 경로 자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좀 큰 개념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을 필두로 한 경기 회복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그래도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정 절벽 협상이 예상보다는 좀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연내 타결을 좀 예상했던 이제 컨센서스가 좀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내년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차피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초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이제 이런 재정절벽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 타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최근 재정절벽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좀 살펴보면 응답자의 65%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좀 지지한다 그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공화당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재정절벽이 암만한 타결이 안 되고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론을 놓고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 쪽으로 좀 더 우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극적인 합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내 타결이 불발된다고 해도 미리 시한을 연장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절벽 그 합의를 위한 전반적인 모토 자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부분 타결 또는 그 안전 타결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적인 시도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부분 타결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중립 이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마찬가지로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걸 준비를 했는지 화면으로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선이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이 되겠는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과거 역대 그 선거 기간들을 좀 살펴보니까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자체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나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그 대통령 선거 있었던 시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인 대선이 이루어지는 12월 그리고 다음에 1월 그 인수회의가 가동되고 있고 또 다음 2월 달까지는 좀 3개월 동안의 그 주식시장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좀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었고 또 탄력은 비교적 안 맞았던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그 선거 이벤트는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 1, 2년 차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집권 1년 차 때 그 의욕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이제 대선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필수 조건이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선 이후에 어떤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업종들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벌 개혁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정책에 따라서 일가 몰아주기가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 계열사 또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박근혜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업종별 수혜는 좀 명암이 갈릴 걸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니까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되 지나친 욕심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이천선 안착 시도로 잡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994, 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천선 이번 주에는 과연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네, 안착에 대한 시도는 이번 주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안착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안착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기저에 깔린 배경 자체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와 관련된 그 정책들이 발표됐을 때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과거 전력이 있다는 부분들에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절벽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일단 12일 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을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매 종목들을 위주로 좀 전략을 삼으심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특히 철강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IT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차원에서 좀 매매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에서부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